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판 날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 같이 어려울 때인데도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든은 이번에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안 되든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는 아니고요. 아주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뭐 바이든한테 남겨져 있는 케이스는 두 개죠. 하나는 낙선을 하든가 당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먼저 낙선하는 경우, 즉 트럼프가 뒤집기에 성공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붕괴할 겁니다. 당장 붕괴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민주당이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 가족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 타게 될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후광을 빌려서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 반역 행위에 해당을 하죠. 이제 엄청난 독직이죠. 엄청난 독직 사건입니다. 이 바이든한테 남겨진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장 행복한 초이스는 뭐냐? 빨리 치매가 악화돼서 치매 아주 특수한 시설을 가진 치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그래도 말하자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능하면 그때 그 치매 요양원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프레지던트 바이든,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불러서 바이든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이 자비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트럼프가 뒤집기에 실패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겠죠. 이런 바이든이 뭐 인생이 피냐? 아닙니다. 정말 골로 갑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저는 일단 두 가지 전제를 깔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약진을 했기 때문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9석 차이 정도 날 거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원 선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먼지를 털고 나면 222 대 21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과 한 9석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5명이 공화당 손을 들어주면 하원이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 그 조지아가 상원 선거가 1월 5일인가 늦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화당이 다 먹으면 52, 5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바이든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회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 이제 이번 그 2020 그 선거 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운 밸럿 즉 대통령 뭐를 누구 뽑을 겁니까? 트럼프입니까? 뭐 바이든입니까? 이거 말고 그 아래 있는 거 뭐 상원 하원 다 지나서 또 아래 줄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장. 그 다음에 커미셔너라고 부르는 거 기초단체장인데 이 커미셔너가 보통 경찰 그 조직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미셔너 뭐 이렇게 줄줄이 붙어 있다고요. 거기에 보통 한 뭐 많은 데는 15개 항목씩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했을 때. 근데 여기를 이 격전지에서 전부 이 공화당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쪽을 보세요. 우리 쪽을 보면 이 원래 국민의힘 쪽이 당원 멤버십이 약한 데다가 지난 지방선거 또 줄줄이 있었던 교육감 선거에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당원 조직이 영남 빼고는 다 붕괴한 상태거든요. 다 붕괴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주의회 그다음에 그 무슨 뭐 커미셔너 그다음에 교육청장 이런 걸 전부 공화당 사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격전지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불과 2년 후에 있을 2020년에 있을 하원 선거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바이든은 서로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트럼프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1인 미디어를 이끌며 뭐 방송국 뉴스맥스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이끌며 공화당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그러한 투쟁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당선되면 당선되는 대로, 낙선하면 낙선하는 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하원 선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하원에서 워낙 공화당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이오와 2번 선거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공화당 후보가 불과 6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은 어떻게 될 거냐. 아직도 몇 석 남아 있어요. 예측은 민주 222석, 공화 213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9석 차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혹은 아예 당적 자체를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쪽으로 입장을 바꿔버리면은 하원이 민주당 컨트롤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이 굉장히 그래서 이게 아주 비상이 걸려 있어요. 이 원래 공화당 강세 지역에선 공화당이 다 싹쓸이 하는데 격전지에서 이렇게까지 참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온건파 의원들이 동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경합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낙선할 경우에 미국은 본격적인 중장기 정치 내전이 본격화된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그냥 트럼프 한 개인의 무슨 인기가 아니고 이게 특별한 그 흐름을 저는 이제 보스 파퓰리즘이라고 부르죠.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고. 그 특별한 흐름을 표현하고 그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아니면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냐, 보스 파퓰리즘이냐, 이 두 개의 아주 그냥 살벌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가 낙선되더라도 이렇게 미국이 망할 일은 없고 현대 문명이 망할 일도 없고 인류가 망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한국이 무지하게 고롭고 위험한 처지에 빠질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서로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안 망하고 현대 문명이 안 망하고 인류가 안 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더 제대로 친중 글로벌리즘과의 싸움이 제대로 더 진행할 거기 때문에 견디면 돼요. 짧게 견디면 2년, 많이 견디면 4년 견디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된 근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그냥 이게 트럼프 한 개인의 무슨 인기나 트럼프 한 개인의 당락이 아니라 이게 친중 글로벌리즘과 이 반중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에 그 전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17년 사이 17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가 어마무시하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인구 증가가 계속 있는 나라니까 일자리가 감소해버리면 실업률은 퍽퍽퍽 올라가죠. 일자리 감소한 게 무려 34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이때 340만 개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수출에 의한 일자리 증가분에서 수입에 의한 일자리 감소분을 뺀 겁니다. 그 340만 개가 날아갔고 그중에서 거의 300만 개 가까이가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엘리트들이 가져왔던 환상은 이겁니다.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된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인 립셋 같은 사람들 또 경제학자인 그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사유재산과 시장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과 시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바로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죠. 둘이 동치는 아니라고요. 같은 바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들은 부끄럼도 모르고 중국과 굉장히 깊게 얽혔습니다. 한국도 아마 이렇게 얽혀 있을 겁니다. 미국 엘리트들의 그 중국 커넥션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일 때,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상원 외교위원장이 중국을 특혜주의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WTO 멤버 중에서요, 이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일을 중국에 해주고, 불과 뭐 한 2조 원 정도 중국으로부터 그 펀드를 유치받는 헌터 바이든이, 그러면 2조 정도 유치받으면 1년에 한 400억 생기겠죠. 그걸로 했으니까 바이든이 몸값을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싸구려라고요. 이 민주당뿐 아닙니다. 공화당도 상당히 좀 으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상원 대표 미치 매커널, 이 사람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트럼프 잘 도와주긴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장쩌민의 절친 제임스 차오라는 인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장쩌민은 혁명 세대가 아닙니다. 장쩌민이 그 샹하이에서 대학을 졸업했던 해가 1947년입니다. 즉 혁명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서야 그 무렵에야 혁명에 참여한 그런 세대입니다. 장쩌민은. 그러니까 혁명 1세대가 아니죠. 장쩌민은. 그 장쩌민이 샹하이 대학을 다닐 때 제임스 차오라는 인물하고 아삼육이었는데, 제임스 차오는 혁명이 났을 때 그 집안이 대만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제임스 차오는 자기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대만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냐, 이 해운 금융회사를 했습니다. 해운회사, 무역회사, 금융회사. 그게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포머스트 해운을 창업한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딸이 일레인 차오인데, 일레인 차오가 바로 미치 매커널의 부인입니다. 이 포머스트는요, 장점인 게 샹하이파의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레인은 부시 행정부 때 노동장관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교통장관을 했습니다. 즉 이게 워낙에 범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매커널 집안이.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도 교통장관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일레인의 여동생, 즉 매커널의 처제는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의 이사입니다. 등재 이사입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엘리트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엮여 있어요. 여야를 안 가리고. 학계에 가면 더 심하고. 2016년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터지던 해 트럼프가 당선됐죠.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결국 미국의 자유시민 민초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 이 친중 행각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친중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에 대한 가치주권 파퓰리즘 민초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년 후에 올해 다시 대선에 붙었는데, 지금 대선에 몸살을 하는 거죠.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충분히 증명을 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여러 당사자들, 그게 특히 주의 정치인들, 주의회들, 이걸 움직이는 데에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음번 대통령을 하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길로 일어나든 바로 이 싸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 보스 파퓰리즘 사이의 이 세계대전은 더 이상 덮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2년에서 4년 후에는 완전히 판을 뒤집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견뎌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어조로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의 손에 땀을 쥐고 봐요. 근데 하루하루가 막 상황이 뒤바뀌니까 정말 참 불안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조중동의 죽을 죄는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을 주도했다. 그건 대한민국 안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안의 일이에요. 그러나 조중동쯤 되면 대한민국 안의 일에 관해서는 무슨
한마디로 개발지를 하더라도 문명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확히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민이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자들은 세계와 문명에 대해서 이것이 친중 글로벌리즘 대 가치주권 파퓰리즘, 보스 파퓰리즘 사이에 세계대전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전혀 조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중 글로벌리즘의 나팔수 역할을 하죠. 트럼프나 이쪽은 전부 음모론에 빠져있는 패배자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2조 때 조선 말에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을 전혀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제정 러시아 편을 들어서 러일 전쟁을 촉발시키고 나라를 일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조선 말의 고종 및 지식층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행태예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와 문명의 흐름을 모르게 되면 아주 그냥 독박을 쓰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땅이고요. 또 세계와 문명의 흐름을 잘 알면 자기의 활로를 기막히게 찾아나갈 수 있는 땅입니다. 고종과 이조 지식인들은 세계와 문명의 흐름을 외면했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고요. 운하 미승만과 박정희는 세계와 문명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또한 수출 경제 속에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조중동은 관점과 정신에 있어서 친중 글로벌리즘이 너무너무 타락한 나머지 이제 해체주의와 PC를 섬기며 살고 있다라는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체주의와 PC를 가끔씩 선전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띄울 때 뭐 청바지를 입고 뭐 이쁜 뭐 세련된 운동화를 신은 뭐 아주 매력적인 여인인 것처럼 띄우는데 카말라 해리스 흉악한 사람이거든요. 종북녀 아니에요, 종북녀. 그 얘기는 감춘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정부의 젊은 시절에 히피 스타일로 그 에로 문학을 낭독하던 그런 여성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핵심으로 뭐 조인했다. 지금 글 쓸 게 없어서 그런 그 옐로우성 글을 쓰고 있나? 이게 이제 해체주의 PC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조선도 완전히. 해체주의라는 건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상대적인 거다. 옳고 그름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다. 그리고 선악을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상대주의적인 거다. 그리고 PC라는 건 뭐냐? 낙인 찍고 인격살인 악이죠. 저거 친일파. 저거 박파.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 저거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인격살인을 해버리는 그런 수법. 이 조선일보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중동의 문제가 뭐냐면 통일과 민족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죠. 친중 글로벌리즘이 패배하는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 지역이 자유조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 사이에 일체제 이국과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전망을 전혀 제공을 안 해요. 그냥 싸구려 민족주의, 싸구려 안보의식으로 국민을 마비시키죠. 이게 죽을 죄예요. 이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탄핵에 앞장섰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다. 거기까지는 국내 게임이니까 그래 널 그렇게 놀아봐 라고 괘씸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나 문명의 방향,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전혀 진실을 조명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을 폭도 개돼지로 만드는 특급 마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마약사범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정신적 마약사범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주 초까지 12월 8일 늦으면 12월 13일까지 결판 납니다. 12월 8일이란 숫자 이건 뭐냐? 미국 헌법에 의해서 12월 8일까지 각 주는 대통령 선출인단을 확정시켜서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마감일이 12월 8일이에요.